여기가 됐네요. 자, 수능 국어는 자, 뭐라고 썼나요? 수능 국어는 네모하느냐에 달려있다. 옛날에 KBS인가요? 스폰지인가 하는 프로에서 네모 해서 했는데, 너무 옛날 사람 또 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자, 수능 국어는 뭐 하느냐에 달려있다. 뭡니다. 두 어절입니다. 여기 들어간 말이 뭘까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30초 제가 시간 드릴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지금 대치 메카하고 원장님 잠깐 잘 알고 계신데, 원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능 국어는 뭐 하느냐에 달려있다. 항상 정답만 우리가 맞히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힌트요. 힌트 말씀드렸잖아요. 두 어절. 뭐 하느냐에 달려있다. 수능 국어는 뭘 것 같습니까? 자, 이대로 포기하시는 건가요? 자, 나는 뭐라도 틀린 답이라도 자꾸 수업 시간에 답을 하는 학생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소반식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모르겠습니다. 공부법에 두 어절인데요. 좋은 대학 나오신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있다. 반 맞으셨어요. 역시, 자,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좋은 데서 배우신 분들이 좀 다른데, 그래도 원장님이시니까. 절대 이거 상호 간에 교감이 있거나 미리 답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수능 국어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제가 바로 제시하는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했으니까 반 맞추신 거죠. 자, 그런데요, 막상 갖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해야 하는 거는 제 강의 들으십시오 라는 것보다는요, 수능 국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제 수업을 또는 이제 제 설명회할 때 듣는 학부형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내 수업 들어가는 식으로 약한 그런 설명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회 강의하는 것들이 정말이지 다소간이 아닐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향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고요. 수능 국어. 우리가 흔히 그러죠. 공부는 지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뼈간하네 할지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저 선생님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 뭘 이야기할까? 근데요, 이 자신이 한다는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 같으면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주목을 끌기 위해서 쓰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자, 듣고 보고 하시면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자신이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하시죠. 자신이 한다는 얘기는 애들이 지가 알아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가 안 하니까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하고 학생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마부하고 말의 관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부가 말을 깨끗한 풀이나 바로 물이 있는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부인 선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말이 최대한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가까지 가면서 풀가까지 가면서 바로
먹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학원 선생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도록 바로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의 역할은 유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되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냐? 선생님, 저희는요, 강제적으로 갖다 뭐 하라고 하면요, 방어 기제가 강해가지고요, 자,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 억지로 시키면, 그럼 억지로 시키려면 유도라고 안 하고 강압이라고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부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1단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술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미리 문제 풀기라든가 아니면 바로 수박 겉핥기식의, 즉 훑어보기식의 지문 독해, 이거는 둘 다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학기 초에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 풀이는 것 갖다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독해 중심으로 나갈 텐데요, 독해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반드시 예습을 갖다가 해오라고 할 겁니다. 저만의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은 좀 후에 이야기할 어떻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습을 갖다 해오면 그 다음에 2단계가 들어갈 게 2단계는 당연히 수업이겠죠. 자, 그래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예습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방식을 녹여서 수업을 할 텐데, 자, 그 방식이라는 것도 당연히 어떻게 해서 설명이 되겠지만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한다면요, 바로 논리성을 갖다가 부여해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아이들의 깨달음을 줄 수 있게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제 수업을 처음 시작해서 들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1단계에 본인이 예습한 내용과 2단계에서 제가 수업한 내용 차이에 큰 차이가 있겠죠. 응? 틀렸겠죠. 근데 2단계 제가 틀렸으면 분필 놔야죠. 당연히 1단계에서 학생이 해온 게 틀렸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이 바로 뭐냐면 3단계입니다. 3단계를 피드백이라고 명명해 보았는데요. 아니, 국어 선생님이 그냥 복습이라고 하지 무슨 피드백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복습이라고 하기에는 국어 선생으로서 적절한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복습하면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냥 쭉 다시 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피드백은 뭘 이야기하느냐 라고 한다면 1단계와 2단계, 즉 예습과 수업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1단계는 본인이 바로 해온 거, 2단계는 제가 논리성을 부여한 거에서 여기서 뭐가 자기가 잘못됐고 수업 듣고 나서 왜 이런 식으로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바로 정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단계 피드백이죠.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갖다가 마치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 수업에 대한 예습을 할 때, 이런 점은 내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지문은 비록 다른 지문이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게 본질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이따 어떻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끝까지 갖다 화면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죠. 그게 사실은 제 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일로 가면 안 되죠. 1단계로 돌아가게 해서 좀 더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돌게 되면 내 문제점은 어떻고 지문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선순환 방식에 의한 그러한 어떤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데, 일단요, 아이들이 자기가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수업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수업이 재밌다는 이야기는 선생님 별로 안 웃길 것 같은데 막 웃기는 이야기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 안 합니다. 여기서 재미라는 건 아주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취학 아동이가 했을 때는 뭐 먹을 거 사주거나 장난감 사주면 좋아하겠죠. 그러다 학교를 갑니다. 중학교를. 근데 초등학교 갔는데 뭐 여기서 받아쓰기라든가 어떤 시험을 봐서 네가 100점 맞으면 뭐 장난감 이거 사줄게 하면 아이들은 100점 맞고 그걸 받음으로써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겠죠? 근데 지금 거의 고3 애들한테 너가 이번 시험 잘 보면 장난감 사줄게 하면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학생들의 사람의 어떤 성취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그게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성취감의 다른 이름이 재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선성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나아지고 수업 시간에 내가 한 내용이 맞네?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자신감과 실력이라고 하는 성취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1단계 예습할 때 확인할 겁니다. 그냥 얘를 예습해왔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겠죠. 3단계 피드백할 때 이것도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습했나 피드백했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확인 절차까지 거쳐서 무조건 아이들의 자율에만 맡기지는 않고 바로 유도는 하되 최소한의 어떤 길과 틀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한다는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자, 아까 원장님께서 맞추셨죠? 어떻게를. 맞습니다.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선순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전부터 제가 그렇게 계속 수업을 해왔던 방식이었는데 오늘 아까 제가 PPT를 안 쓰는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판사한 내용을 메모하고 계신 부분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수업할 때 저는 학생들을 수업할 때 절대 필기 못하게 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수업 들을 때는 수업 내용만 오롯이 집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필기할 시간은 따로 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이 일단 수업에 대한 내용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필기할 시간에 필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수업 바로 들은 직후에 머릿속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다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어차피 이거 다시 보시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굳이 이거를 갖다 쓰지는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 수업 안 들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안 들어도 좋으니까 이런 수업만큼은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수업만큼은 피해라. 자, 이런 수업 피해라는 이야기는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건 피해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게 뭐가 있을까? 사실 대치동 또는 강남권역에 있는 이쪽 학생들이라든가 특히나 학부형들 이 분들은
좀 성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요, 어느 어떤 흐름에 자꾸 쓸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아, 이게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쭉 가고요. 뭐, 그저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7, 8년 전에도, 국어가 A병이 분리가 됐을 때 어렵다고 하니까, 지문이 길라고 하니까 리트미트 지문을 갖다가 푸는 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새로 재수생 종합반을 갖다가 한 학원이 만들자 그 학원에서 이른바 모의고사를 갖다 많이 보고 자료를 갖다 많이 주다 보니까 컨텐츠 싸움이라고 해서 문제를 누가 더 많이 풀게 하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쏠림 현상입니다. 쏠림 현상이죠. 근데요, 일단 잘못된 방법부터 좀 이야기해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른바 컨텐츠 싸움이라고 하면서 문제, 자료 많이 주는 거, 나중에 애들 수능 때까지 다 풀지도 못하고 결국 이게 쌓여있다가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환경을 생각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른바 지나친 바로 양 중심, 우리가 흔히 양치기라고 합니다. 재수생들 많이 알 텐데, 양 중심의 문제풀이 위주. 저는 학기 초에 수업할 때 문제 푸는 거 그거 안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하나도 푸니까 그건 아닌데요. 문제풀이가 위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1월달이라든가 이런 학기 초에. 두 번째, 자, 그럼 문제풀이를 안 하니까 지문 독해를 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인데, 선생님, 문제풀이가 아니면 지문 독해인데 이게 또 잘못된 방법이라뇨. 그럼 뭘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문 독해에서 이야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경고차원에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첫 번째는 지문 독해를 할 때, 바로 기계식 독해입니다. 이른바 뭔가 어떤 공식화 시키려고 자꾸 하죠. 최근에 이런 경향은 조금 덜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쭉 볼 때 그러나란 말이 나오면 접속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앞에 있는 말을 갖다가 결국 부정하는 말이 되니까 바로 그러나 뒤가 중요하다. 따라서가 나오면 앞에는 이유나 원인을 줄레줄레 달아놓고 따라서 뒤에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것도 일종의 공식화, 기계식 독해입니다.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말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보려면 실제 수능 기출 94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2022년 올해 볼 수능까지 다 포함해서 지문을 보시면 항상 이러한 기계화 공식화된 그런 식으로 중심 내용을 잡거나 독해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건 논리성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틀에 박혀 이럴 때는 이게 중요한 내용. 밑줄 같다 그러면 한마디로 밑줄을 긋기 위한 밑줄. 밑줄은 수단이지. 밑줄 긋는다고 해서 밑줄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밑줄 긋는 게 목표는 아니죠. 어디 색채 공부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단과 목적이라고 한 게 주객이 전도되는 식의 지문의 밑줄만 무지하게 많아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이 학부형이라든가 학생이라면 자기의 2학년 때 교육청시험지라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리 알고 하는 독해. 이건 또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잘못된 방법에서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수업 준비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문과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겠죠. 그럼 그 지문에 뒤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압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문제를 갖다가 일종의 문제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지문을 보는 거죠. 물론 학생들한테는 문제 먼저 보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수업을 갖다 지문 독해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죠. 뒤에 뭐 보기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지문을 쭉 읽어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문제 볼 때 봐라! 아까 앞에서 지문 독해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니? 아주 딱 속기 쉬운 겁니다. 와, 저 선생님은 항상 뒤에 어려운 문제 나온 거에 대해서 지문 독해할 때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 딱 반드시 나오고 그리고 그게 쉽게 맞출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떤 문단에 세부적인 정보를 갖다가 자꾸 하고 그걸 도식화하고 뭘로 표시하라고 하고 별의별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근데요,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지문 어떤 내용이 나올지, 뒤에 문제를 갖다가 어떤 문제 나올지를 다 알고 지문을 독해할까요? 아, 선생님, 그러면 문제 먼저 보고 나서 지문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간 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간 내에 절대 다 못 풉니다. 그리고 점수는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이거는 뭘로 확인하냐면 특정 세부적인 정보, 그 다음에 내가 처음 접하는 낯선 어떤 용어들이 많은 그러한 지문, 한 문단이 길어지는 그러한 글들에서 거기에 뭔가를 표시를 자꾸 하고 설명을 갖다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험지를 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방법의 핵심을 갖다가 크게 이론으로 잡았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수업을 안 듣더라도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을 찾던 간에 수능 국어를 갖다 했는데 우리는 갖다가 매주 문제 풀 거 많이 줘요. 학기 초부터 기출문제 많이 풀게 해줘요. 실제로 기출문제 갖다가 뭐 7년치를 3바퀴, 4바퀴 돌다는 애들 지문 독해 해보라고 하면 애들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지가 봤던 문제를 다시 보는데 또 틀려요. 더 사람 미치는 거는 처음 틀렸던 선택지를 또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 그래서 기출이었던 아니면 사설이었던 간에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 번 돌려본다. 지문 독해할 때 이럴 때는 갖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럴 때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기계식 독해하는 논리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이해라고는 1도 안 되는 이런 식의 지문 독해 아니고요. 미리 알고 하는 독해. 어찌 보면 이건 또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걸 활용하면서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지문의 한 부분에만 바로 집중하는 세부적인 내용의 정보는 갖다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수업 내용으로도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만 압축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방법이 뭐냐? 수능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세부적인 거, 지문 도식화, 공식화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주 간단합니다. 비문학도 그렇고요. 문학도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자신이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 문학만요? 비문학만요? 아니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뭐 화작이라든가 엄매라고 선택 과목도 그 나름대로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워낙 방대하니까요. 그건 수업으로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방법을 쓰는데 역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 비문학, 문학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능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주어진 지문, 문학이면 작품이 되겠죠. 거기서 중요한 것만 골라내는 겁니다. 속된 말로 뼈만 추려내는 거죠. 감자탕 먹을 때 뼈 쫙 살 발라내고 뼈 다 버린 다음에, 물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 뼈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뼈를 놔두고요. 살은 그냥 떠먹으면 됩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문제 풀 때 이야기거든요. 제 비유가 조금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길 바라신다면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뽑아놓고 문제 풀 때는 정확하게 중심력을 잡았다면 설사 문제에서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세 번째 문단인지 네 번째 문단에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수능의 출제자가 요구하는 평가원이 바라는 그러한 방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건데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제가 하는 방식은 이른바 정리독해입니다. 정리독해라고 하는 거는요, 뼈만 추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두 번째는 이른바 누적독해입니다. 누적독이 뭘까요? 원장님? 쌓인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는 독해를 하는데 특정 어떤 교재를 보면 한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는 식으로 해설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재의 맹점은 바로 뭐냐면 문단과 문단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지문이 있거나 한 편의 시가 있다고도 예를 한번 들자고요. 그게 각각 다 따오는 따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내용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즉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도 수능 국어는요, 숲을 보라고 하는 전체 흐름을 보라고 하는 문제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라는 문제, 이렇게 크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 자체를 갖다가 누적하는 식으로 끌어내서 읽어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요게 필요한 거죠.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배경 지식이요? 천만에요. 그거는 니트 시험이나 이런 것도 배경 지식 솔직히 필요합니다. 공무원 시험 필요합니다. 수능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주어진 지문 안에 있는 정보 가지고 문제를 풀 걸 요구하는 게 수능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거는 수능 강사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을 때 수업에서는 논리성을 부여한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능국 공부하는 거를 제가 얕은 지식이지만 공부와 건축에 대한 걸 조금 한번 빗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건축 공사 현장을 보면요, 어떤 그 차단막을 이렇게 쳐놓고 처음에는 뭐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땅 파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근데 그게 꽤 오래 가요.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지 계속 두두두두두 땅만 파고 이거 갖다 지구 핵까지 파고 들어가는지 뭐 계속 파고만 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쓱 보니까 뭐가 서서히 올라오네요, 딱 하나.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거기 지났더니 뭐가 쑥 올라오고 쑥 올라오고 쑥 올라오고, 와, 되게 갖다가 건물 빨리 올린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땅 파기 작업한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오히려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죠. 땅 파고하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결국 기초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갖다 올린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겠죠. 이른바 부실공사죠.
뭐 최근에 대만의 어떤 그 다리 하나가 수명을 한 반도 못 넘겨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성수대교,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다 부실공사의 표본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달에 교육청 시험 성적 나오고 6월 달에 평가원 시험 쳐보니까 고3들은 특히나 잘 봐야 되는데 처음으로 N수생들과 같이 시험 보는데 해서 학원 강사 엄마들, 애들까지 전부 다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3월 달 잘 봐야 돼. 6월 달 잘 봐야 돼. 아까 건축 이야기했죠. 우선 당장 보는 시험들을 갖다가 잘 봐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결국 어떤 속도의 어떤 측면으로 나가서 뭔가 보여주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부실 수업이죠. 솔직히 항상하지만 제 입장에서 거창하게 양심선언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월, 6월, 9월 점수 잘 나오면 뭐합니까? 주변에 이미 수능을 봤던 자녀가 있거나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3월은 빼놓고요. 교육청이니까. 6개월 잡았는데 수능 때 망했다는 애들을 수두룩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왜 3월, 6월 이걸 갖다가 자꾸 성적이 나오길 바랄까요? 물론 선생님들이 강조하니까 그 흐름의 어머니들은 그냥 얹혀지는 거고요. 이유는 3월 때 성적 나와야지 6월 달까지 애들 끌고 가거든요. 수업 이탈 없이. 6월 달 잘 나오면 9월 달도 잘 가겠지라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여지기식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거 과목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서 짧은 기간에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과목 가르치면 됩니다. 그게 뭐 있을까요? 선택 과목, 국어에서 언매나 화작. 짧은 기간에 점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EBS 연계 문학작품에 대해서 많이 애들 돌리는 거. 그럼 그 부분에는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비문학은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 앞에 한다고 하지만 비문학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 수능 결과를 보면 가장 최고는 2018년 수능입니다.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4문제가 비문학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10년 동안 비문학이 오답률 탑5에서 2개 이상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래 걸리고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먼저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고 당장 입맛에 단 그런 거 해주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선택 과목 안 합니다. 문학은 물론 합니다. 근데 비문학부터 시작할 겁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제가 바라는 목표는 6월달, 9월달의 성적이 아니라 11월 수능에서 아이들이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올해 최고의 성적은 수능에서 받아오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괜히 허튼 장난질은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강의를 20여 년 이상 하지도 않았고요. 이 소신을 갖다가 제가 분필을 놓는 그 순간까지 지켜갈 겁니다. 제 수업 안 돼도 좋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합니다. 하지만 아까 잘못된 방법으로 이야기했던 것들 이건 제발 좀 어디 하고 어떤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시는 간에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좀 상담하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고3 같은 경우에 재수생들은 그나마 자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고3은 수능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왔다가 그 이전에 해본 적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첫 단축의 효과, 즉 잘못 배운 방법이 아이가 결국은 국어라는 수능 과목에서의 좌절을 맛보기가 쉽습니다. 그게 대표인 게 6월달 평가 시험 이후에 온 아이들. 유명하다는 선생, 주위에 누구 소개를 갔는데 점수가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애가 자기 스스로 왔다, 자기 학습 왔다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왔던 경우, 지금도 있고요, 올해도요, 작년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더 이상 하얀색의 도화지가 아니죠. 이것저것 색칠이 범벅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 긁어내는 데만 시간이 또 걸립니다. 제 입장이 귀찮다는 게 아니라 안타깝죠. 차라리 흰 백지가 낫습니다. 근데 대치동에서 강의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유명한 사람 듣고 어머니들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듣고 근데 그 결과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6월달 이후에 7월달 돼서 정신없죠. 수업 좀 바꿔보겠다고. 그래서 첫 단추 1월달에 수업 들을 때 제발 신중하게 이런 수업은 항상 경계하고 염두에 두시고 바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제 동영상 강의 다 마칠 텐데요.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목표는 11월 수능입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